이 페르시아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무조건 거기를 보호하겠다. 그 좋은 영향을 우리가 그동안 중동에서 별 문제 없이 석유를 수입해 왔던 거죠. 실질적으로 1980년에 시작된 게 2019년에 끝난 거죠. 아, 미국을 이제 믿을 수는 안 되겠구나. 미국을 믿지 않고 우리가 가야겠다. 그 후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부터 뭐 네옴시티 키워드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 요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쉽게 말하면 미끼 상품이죠. 미끼 상품이요.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일단 네옴시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옴시티라는 거는 네옴이라는 말을 하면 네옴에서 네온은 그리스어 접두사죠. 새로운 그 네오에다가 미음이 들어갔잖아요. 미음 그 M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스타코발 하면 이게 미래라는 뜻입니다. 아랍어로.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그 말 그대로 뉴 퓨처예요. 그 단어 뜻은 신도시죠. 그걸 만드는데 이게 단순하게 네온 프로젝트가 이 주거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트로제나라는 그 관광 단지도 만들고 그리고 홍해변에 옥사곤이라는 친환경 산업단지도 만들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어마어마한 경기도보다 더 큰 그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한 900만 명을 살게 하겠다. 네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 도시하고 좀 다르고 한국 두바이처럼 하면 될 텐데 모하마드 빈 살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두바이처럼 안 하겠다 이거예요. 두바이 하려면 우리가 카피 못 하겠냐? 카피는 하는데 그냥 그건 안 하겠다. 두바이가 보여주지도 않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만들어낸 게 폭이 200m, 길이는 170km, 높이는 500m. 쉽게 말하면 500m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900만 명이 살게 하겠고 그리고 안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지하에 고속열차가 다니게 한다.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2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대문에서 그 모형을 처음으로 사우디 밖에서 처음으로 지금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을 잘 모르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저게 가능하겠냐? 롯데타워만큼이나 되는 거를 그냥 한 개도 아니고 그거를 170km를 깔아? 담을 170km로 500m짜리 높이의 담을 170km로 딸고 그게 태양열을 받는 판이다? 이게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우디에서는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미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1차적으로 다들 의아해하죠. 아, 저게 될까? 근데 내가 저거? 아니 뭐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아우 나 내 돈 내고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다들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봐라.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킨다. 그 다음에 2차 단계로 너네 들어와라. 우리가 성공할 테니까 봐봐.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럼 나도 이거 해야겠다고 들어오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미끼 상품이라는 거예요. 성공 꼭 시켜야 되는 네, 성공을 프로젝트인 절체절명이에요. 근데 그 담은 그 엄청 높은 거는 왜 그렇게 까는 거예요? 무슨 만리장성도 아니고 왜 담을 까는 거죠? 뭐 태양열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무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하마드 빈 살만이 계속 고집해서 그걸 설계를 변경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얘기가 그렇게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분들이 이제 사실 중동에 많은 분들 지도자들 이름 대부분 몰라도 빈살만 이름은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진짜 뭐 갑부 뭐 이렇게 부자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빈살만은 정확하게 누구고 지금 이제 어떤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모하마드 빈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 지금 왕세자예요. 왕세자. 네, 2017년에 왕세자가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국왕이거든요. 살만 국왕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승계를 할 수 있는 왕세자죠. 왕세자는 이제 다음 왕이 될 왕자인 거죠. 그렇죠. 서열 1위. 서열 1위. 서열 뭐 아니 2위. 서열 2위죠. 아, 서열 2위. 아버지가 서열 1위. 1위니까. 근데 아버지가 사실 건강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지금 사우디를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왕이 아닌데도 이제 왕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걸 하고 있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은 85년생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리네요. 네. 부럽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왕국이 그전에는 어떤 왕국이었냐면 만약에 국왕이 나 저기다가 항구 하나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야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가지고 의견을 막 수렴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만약에 100이었으면 내 생각에 깎이고 만 60에서 만들어져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변 얘기를 다 들어요. 아, 그 국왕은. 그러니까 역대 국왕들이 네. 자네 어떤가? 자네 어떤가? 되게 민주주의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협의라는 걸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데 결정할 때는 왕실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얘기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할 때 장점은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단점은 느리죠. 너무 느려. 그리고 국왕의 생각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가요. 하다 보면은 우리도 여러 사람이 막 손 터치하다 보면은 예쁜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만들래. 그러면
만들어. 끝. 전형적인 개발 독재형 스타일. 그리고 이 열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비판 중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만약에 김 작가님한테 제가 왕이에요. 김 작가님한테 시켰어요.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큰 그림만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문가가. 김 작가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요건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주면 되는데 준 다음에 제가 다 일일이 다 검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야지만이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만나야지만 일이 되는데 제가 뭐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오고 그러면 만날 시간이 자꾸만 1년이 걸려도 못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사장님 언제 해요 우리? 내가 아직 왕세자를 못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근데 언제까지 해요? 그래서 막 해서 안 되겠다. 벌써 우리 1년 넘게 기다렸네. 내 생각에는 왕세자가 이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네. 해요. 차례가 왔습니다. 왕세자께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뭐야? 하고 다 해고. 그게 지금 문제예요. 본인이 모든 걸 다 챙기니까 곳곳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쨌든 리더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한 건데 지금 빈살만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인데 그게 이제 빛을 발휘할 때는 정말 잘하면 아주 상승하는 거고 국가가 거기서 일을 굉장히 못하게 되는 순간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건데 현재 종합평가 말씀하신 거대로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위주인 거 아니면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걸 평가하기 어려운 게 그게 내부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뭐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예전 왕들의 스타일보다는 지도자 스타일보다는 굉장히 빠르다. 그거는 있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시작한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또 빠른 결정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이 빠르게 결정해서 실수한 게 하나가 있죠. 예멘 전쟁. 안 해도 될 전쟁을 했어요. 2015년이죠. 그때는 국방장관일 때 했거든요. 너무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좀 어렸죠. 그때는 생각해보면 30살밖에 안 됐을 때죠. 30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그 혈기왕성했고 지금은 좀 그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 전쟁으로 좀 뭐 많은 걸 잃었나요? 그때 2015년 3월부터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폭격을 시작했는데 몇 주 안에 끝난다고 봤어요. 근데 몇 주 안에 끝나기는 지금까지 전쟁인데 7년이 넘어.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판단 미스죠. 미국도 놀랬던 거예요. 보통 전쟁 결정하면 공습 결정하면 미국과 협의를 할 텐데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군 영혼만 있거든요. 그 지상군 영혼 약하니까 공군으로 때려보시면 되는데 근데 공군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군이 폭탄만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폭탄 떨어뜨리려면 지점을 찍어야 돼요. 지점을 찍으려면 폭격하기 전에 그 지점을 찍는 요원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지점을 찍고 좌표를 찍어서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뭐 제대로 맞았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깜짝 놀란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장군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미국도 그럴 거라고 몰랐거든요. 그 결정은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하였던 거죠. 그렇게 좀 성급한 결정을 초반을 한 아주 치명적인 실수죠. 예를 들면 까슈쿠지도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까슈쿠지도 뭐 과잉 충성하는 사람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성정은 아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됐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또 사우디 하면 몇 개월 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이제 호날두도 가고 세계적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거액의 돈을 받고 이제 가면서 뭔가 축구 리그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이게 뭐 이제 누군가는 이제 돈이 하도 남아도니까 이제 그들만의 그냥 축구 경기 멀리 가서 보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축구 경기 열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다던데 팩트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여러 국가들이 스포츠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형 스포츠 산업을 들어오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포츠를 스포츠로 보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로 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아주 최근에 어마어마한 돈을 스포츠라든지 게임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경주라든지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소비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파생 인더스트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피해를 좀 보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죠? 어떤 피해를 보냐면요. 이거 저도 이제 전원 들은 얘기인데요. 누가 말했는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시안 축구 이런 데서 질이 멸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근에 아시안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뭐 4강에도 제대로 못 나갈 때 많고 맨날 진 다음에 심판의 편파 판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기업들이 후원을 월드컵 이런 데만 하는 거예요. 아시아 단위에서 후원을 안 해요. 아시아 단위 후원은 좀 더 중동 국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아시아 축구에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 축구에는 심판 수준도 낮을 뿐더러 비디오 그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판들이 게임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윗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수들이 실력 외의 걸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축구를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장악하면서 아시안 이 스포츠 행사들을 유치를 하고 키우면서 일단 국민들한테 애국심이 돼. 축구가 좋은 게 뭡니까? 애국심이 생기잖아요. 모이게 해주죠. 네, 모이게 해주고. 스포츠가. 예, 그래서 나는 사우디 사람이다. 나는 UAE 사람이다. 이런 쉽게 말하면 정체성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산업 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버릇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축구도 많이 좋아져서 유소년부터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게 하나의 또 비즈니스이고 산업이에요. 옛날에 축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많아지잖아요. 고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축구리그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그냥 흥미거리는 아닌 거네요. 네. 국가 발전을 위한 산업. 그 손흥민 선수도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정말 많은 돈을 준다면 또 중동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중동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던 미국의 영향력은 제가 듣기로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고는 하던데 좀 어떻게 되나요? 몇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항상 중동을 얘기할 때 웨슬리 클락 장군이라고요. 전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미국의 사성 장군 출신 퇴역 장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아프리카에 내정 간섭하고 그걸 하는 거 봤냐 이거죠. 아프리카가 만약에 석유가 많았으면 아프리카도 사람들이 막 여러 나라들이 뛰어들어가가지고 했을 텐데 안 하잖아요. 내가 국가들이 얻을 게 없으니까 네. 간섭도 안 하는 네, 근데 거군요. 중동은 석유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간섭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동은 한마디로 석유 때문에 그동안 간섭을 했고, 그럼 석유 때문에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했겠죠. 미국이 대표적으로 중동 석유에 의존을 많이 했죠. 그런데 미국이 1998년부터 셰일유를 만들어내면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2010년경부터는 중국의 부상이 너무 커요. 중국이 1990년에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중국이 미국의 GDP의 6%였습니다. 1990년에. 2000년에 12%였어요. 2010년에 40%입니다. 엄청나네요. 2010년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이 놀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1985년에 미국과 일본이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5개 선진국들 중앙은행장과 재무장관이 모여서 9월 달에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돈과 독일 돈의 평가 절상을 하잖아요. 그 달러를 낮춰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1달러가 230엔 정도였었는데 그게 두세 달 후에는 15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졌죠. 그때 미국과 일본의 GDP 격차가 37%입니다. 일본이 37%. 이게 세계 2위 국가였죠. 허사가들은 그러고 들고 미국이 일본 죽이려고 그랬다. 그런데 1985년에 일본이 37%일 때 제2위로 따라오는 거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죽였는데 2010년에 중국이 40%였어요.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11년에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2011년 10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이 피보트 에이시아, 정확하게 하면은 Foreign Policy라는 책에다가 America's Pacific Century라고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글을 쓰면서 향후의 세계는 태평양 시대고 미국도 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참가하겠다. 그래서 그 피보트 에이시아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피보트 에이시아가 말만 멋있죠. 중국 봉쇄장적이잖아요. 그게 2011년 10월이고 2012년 1월 달이었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겐 100년 동안 쓸 천연가스가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그 여야 의원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죠. 중동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동에 줄이고 그거를 중국을 잡는 데 쓴다는 거였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그래서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보면은 쭉 일련의 작전을 보면은 군대를 막 대규모로 파견해가지고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만 최소한 식으로 폭격만 하죠. 그러면서 빠지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 2001년 9.11 직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두 전쟁에 쓴 돈이 거의 6,6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나오려고 그러는 거고. 그 중동에서 나오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나라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었어요. 그래서 이란 핵 협상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란을 묶어두기 위해서. 묶어둬야지 이제 이란만 묶어두고 나오면은 미국이 좀 안정적으로 중동은 통제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결국엔 이란 핵협상도 무효가 됐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동은 조용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 떠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떠나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가 가장 많이 떠난 것 같지만 오바마 트럼프가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어떤 면에서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중동 정책이 끝났다고 봤냐면 2019년에 예멘 후시 그러니까 모함마드 빈 살만이 무모하게 들어갔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후시 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지역에다가 드론과 미사일 날려가지고 폭발을 하죠. 그때 하루
하루아침에 사라진 석유 생산량이 500만 배럴입니다. 500만 배럴이니까 사우디 생산량이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잠잠했어요. 혹자들은 또 그런 말을 해요. 아, 이게 사우디가 미국한테 보복할까봐 미국을 막았다. 왜냐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한 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도 잠잠했어요. 상당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요. 19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거든요. 그러면서 1980년 1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소련이라는 말은 딱 찝진 않았지만 어떤 나라, 이 페르시아만 지역, 여기는 미국의 안보에 아주 생명선이니까 안보. 우리가 자원을 갖고 오는 곳인데 여기를 건드리는 나라는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카터 독트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무조건 거기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그 영향으로, 그 좋은 영향으로 우리가 그동안 중동에서 별 문제 없이 석유를 수입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카터 독트린을 실질적으로 1980년에 시작된 게 2019년에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도 전부 다들 주변 거들이 미국을 이제 믿을 수는 안 되겠구나. 미국을 믿지 않고 우리가 가야겠다. 지금 그게 그 후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진 게 미국이 중동 국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네요. 의도한 거에 대한 결과가 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은 뭐 반미라고 그러는데 우리 반미 아니다. 반미도 친미도 아니고 그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동 국가들이 모였었다면 이제는 이 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도 뭐 미국 있고 뭐 그러니까 미국이 약해졌으니까 중국이 축이 있고 뭐 이게 도느냐 그게 아니라 미국도 축이 없고 중국이라는 축도 없고 우리는 다 없고 여기는 그냥 여러 나라가 있는 거고 필요하면 중국하고도 손잡고 필요하면 러시아하고도 손잡고 필요하면 미국하고 손잡고 극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들이 네. 손을 잡겠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면 그래도 이제 중국의 영향력은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자연스레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전보다는 더 늘어나지만 그게 군사적으로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군사력으로는 미국이 앞서니까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중동 국가들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랍 국가들 중심에서 했을 때 미국의 군사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란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핵을 가진다는 것은 이란으로서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만 보여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만들어버리면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공포가 있지, 이미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졌다고 그러면 아마 폭격 시작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우리는 핵 가지 않는다. 우리가 핵 가지면은 다 다른 나라도 가질 텐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은 전혀 안 믿어요. 이란 분명히 핵을 가질 것이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걸 대응하기 미국이 필요한 건데 그럼 핵은 중동에서 지금 가진 나라는 아예 없는 건가요? 있죠.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나라는 또 어딘가요? 이스라엘이 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핵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핵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핵이 있다 없다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공식적으로 핵 보유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있을 것이라 다 보고 있고요. 파키스탄이 있죠. 파키스탄은 핵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한 170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공식적으로 있다고. 그리고 인도가 74년, 파키스탄이 98년에 핵 개발했죠. 두 나라는 있어요. 그전에는 이란이 핵을 만들 경우에 대비해서 사우디가 파키스탄에서 핵을 사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핵을 직접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핵이 있을 확률이 높고 100%예요. 네, 그 다음에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이 있고 근데 이란은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건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 굳이 이란에게 뭔가 더 불안감을 느끼는 건가요? 이란은 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핵을 쓴다고요? 다른 나라는 안 쓸 건데. 다른 나라하고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아랍 국가들하고 사이가 뭐 이렇게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란하고는 척을 져 있으니까 이란이 가지면 불안한 거죠. 이란이랑 어디랑 좀 주로 척이 져 있는 건데? 페르시아만 건너에 있는 아랍 국가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주자 역할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죠. 아무래도 적국이니까 훨씬 더.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이란의 혁명 정부가 79년에 혁명을 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못마땅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하고 메디나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이슬람도 믿지 않는 애들이 왜 그거를 니네들이 갖고 있냐. 이제 그게 두 나라의 싸움의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